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조금 전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장현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전과 오후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조금 전에도 발표를 했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이 아니다.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체포를 해라거나 누구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유상범 법사위 간사가요. 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냐면 민주당하고 좀 가까운 변호사들 있죠. 이분들이 초기에 좀 관여해가지고 이제 진술이 오염된 거 아니냐. 이런 데 의혹을 유상범 간사가 제기했죠. 그게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이 발언 중에 변호사요. 저 이름 안 밝혔지만 네.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뭐라 했냐면 마치 우리 판사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정교사 무죄를 한 김모 판사 있죠. 이 판사를 체포해라고 한 것처럼 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국정원에 또 우리 체포 명단하고도 안 맞아요. 판사 체포를 국정원에 홍장원 1차장의 명단에는 또 없어요. 그 김모 판사가. 제 말에 이런 식으로 경찰청장이 또 검찰에도 부인했잖아요. 네. 전혀 변호인이 들어가서 아닌 걸 혹시 진술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이에요. 특전사령관 변호인단이 갑자기 영장실질에서 사퇴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끌어내라 이야기가 놓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초기에 변호인들이 이렇게 당신이 윤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진술을 해야지 영장실질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혹시 오염된 진술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금 유상범 간사가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석동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누구를 체포하라거나 누구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이런 게 내란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거나 대통령 음성을 들려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마 해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석동훈 변호사의 이야기는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강경한 입장을 냈었는데 그 입장과 같은 결의 이야기였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사실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궁금했던 내용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해서 출석을 할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호인단 구성이 되고 나면 또 추가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어떻게 협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 헌재가 지금 보내는 서류 송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되었는지 수신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은 좀 없는 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들었는데요. 오늘 오후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인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이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멘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즉 체포와 관련해서 진실공방 차원으로 또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전문 증거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직접
음성이나 또는 이제 그 직접 서명이 날있는 게 아니고요. 네. 누가 이게 카드라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단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1차장이 예를 들어 홍장원 차장이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대통령이 뭐 누굴 체포하라고 하더라 명단을 불러주길래 뭐 적다가 못 적은지 뭐 이거요. 이래서 이게 대통령이 그걸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아무런 직접 증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보통 체포나 이 중요한 일은요 서면으로 하고요.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효력이 있죠. 대통령이 구두로 전화로 비아폰으로 누굴 지시한 게 효력이 있나요? 이걸 가지고 밑에 사람이 명을 따를 수 있나요? 모든 게 행위는요 문서로 그다음에 확실하게 대통령의 서명 그게 대통령 직인이 찍혀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전부 다 뭐 전화로 누가 통화했단 말아 이런 게 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체포 지시입니까? 그 말 가지고 밑에 사람이 나 누가 말했다고 말 가지고 체포할 수 있나요? 따라서 저는 이걸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대통령이 직접 체포하라는 게 지시문, 서명된 문서가 있느냐? 이걸 제가 계속 문제제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행위는 서류로 해야지. 그냥 구두로 해야 뭐 화가 나면 이게 전화로 해 무슨 말을 못해. 그게 무슨 효력이 있나요?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그냥 전화 통화일 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 글쎄요,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 밤에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는 장면 생중계로 보셨거든요. 그리고 군용 헬기가 국회 뒷마당에 내리는 장면도 다 모두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뭐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군 지휘관들은 그리고 계엄군은 국회 본청에 도대체 왜 들어간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지휘관들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는 국민 대부분의 시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미 구속돼 있는 군 지휘관들 중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 사실 어떤 심정일지 참으로 그 부분도 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사람들의 추가 폭로나 추가 진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관련된 군 지휘관들을 구속하면서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내란의 2단계라고 볼 수 있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바로 그 윗단계인 우두머리로는 피의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대통령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뭐 대질이라든지 여러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술만 증거가 아닙니다. 당시 남아있던 영상 자료들이라든지 그리고 당시 지휘 체계상 남아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는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보면 이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계엄 자체에 뭐 예를 들어 헌법이나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내란죄에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준전시 상태 지금 비상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엄이란 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게 아마 유신 때는 거의 계엄이 아마 제 기억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계엄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사건이 또 그때 비상계엄이 있었죠. 근데요 자꾸 이게 전두환 노태우 사건을 이게 여기 갖다 대면 안 돼요. 지금은 대통령이 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엄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때 이 케이스로 봐야 되고요. 전두환 노태우는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에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때 아마 이제 보안사령관인가 그랬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80년 7월 달인가 9월 달인가 80년 후반에 대통령이 11대 대통령이 돼요. 그 다음에 12대 대통령이 7년 단임 돼요. 두 번 해요. 그런데 계엄은 5월 달이잖아요. 따라서 전두환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해가 나 5년 더 대통령 하거나 10년, 나 이게 20년 대통령 할게. 이렇게 권력을 찬탈하려고
내란 이번에 경험했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더 욕심이 나가지고 나 대통령 10년, 20년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게 유신처럼 이게 연구 이거는 저는 아니라 봐요. 단지 선관위의 시스템을 한번 검증하자. 그다음에 국회에 무도한 완전히 폐악질을 국민한테 한번 경고 한번 하자. 그래서 비무장 300 미만으로 질서 유지 차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걸 권력을 찬탈하는 일반 내란으로 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선관위가 마비된 게 뭐 있냐고요. 아니, 서브 한번 검증하면 선관위가 지금 선거도 안 하는데 뭘 마비시켜요? 국회는 뭘 마비돼요? 그 한동훈 대표하고 국회의원 다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담은 낮은데 담 넘어가면 막았습니까? 제 말은 끌어낸 것도 없고 따라서 국회를 영구 폐쇄, 영구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목적이 그게 아니고 선관위 검증 그다음에 국회에 어떤 게 그 무도한 걸 국민에게 알리는 절박한 마음 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내란이 뭡니까? 내란 여기 목적이 그리고 아니다. 이런 거는 사법심사도 안 돼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수없이 계엄했죠. 그 사법부에서 계엄 잘못됐다 취소하라는 게 있었습니까? 오로지 전두환 노태우 판결만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즉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 네. 글쎄요, 내란 목적이라는 것이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정권을 장기 집권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게 아닙니다. 내란의 목적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요.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라든지 아니면 선관위라든지 이런 곳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잠시라도 정지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분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사실 비상계엄을 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경고형이었다라는 측면을 하나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해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할 겁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함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아니었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으며 게다가 선관위의 뭐 어떤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로 군대를 보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국헌 문란의 목적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환 조사에 지금 응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언제쯤 얘기가 될까? 즉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가요. 네. 지금 소환 통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제 법조인인데 공수처가요. 무슨 법 가지고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없다. 아니 공처법 어디에 내란 수사를 어디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못 찾겠어요. 근데 억지로 하면 이게 뭐 뇌물 사건과는 안 할 거고 직권남용? 근데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주 비교적 온연의 가벼운 범죄예요. 직권남용은. 근데 가벼운 직권남용이 수사 가능하다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내란 외환은요 완전히 사형까지 가능한 게 대통령의 소추 특권도 없는 엄청난 죄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처를 설치할 때 공처 검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14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4명 가지고 어떻게 내란 수사를 합니까? 이게 가능이나 한 숫자냐고요. 평소에 뭐 그냥 뇌물이나 받거나 부패하거나 아니면 이게 고위직들 뭐 직권남용까지 법에 딱 공처를 설치할 때부터 우리가 수사 관할 범위를 정해주고 검찰도 이게 검수완박할 때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직권남용 가지고 수사하다가 아니 내란 수사권이 없지 않냐 했더니 검찰도 이게 이첩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 거는 이첩했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공처가 월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경찰밖에 없는데 근데 경찰이 왜 넘기냐? 경찰에 영장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대통령 체포를 영장이 없으니까 아마 공천이 있거든요. 공천은 기소권은 없어요 또. 근데 영장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넘긴 것 같은데 제 말은 이게 정당한 기관이 불러야 갈 거 아니에요. 뭐 특검이 나중에 통과돼 특검이 부르면 대통령이 가겠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수사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처가 몇 조에서 수사하나 이거부터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현재 수사를 할 만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없는데 부르면 안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글쎄요,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따르면 직접 관련 범죄를 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인지한 범죄들 중에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수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갖는 게 분명한데 일단 이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에 또 수사권이 어느 정도 좀 이첩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대부분 또 국민들의 의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좀 달려들어서 어쩌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중복 수사라든지 이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빠르게 특검을 구성해서 특검으로 모든 수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좀 조속히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빠르게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서 어서 빨리 지금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관련 수사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주당이 강백신 검사라고 있잖아요. 성남지청의 차장. 네.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백신 검사가 중앙지검의 반부패 1부장 할 때 그 김만배 씨하고 신앙님이 있죠. 이 사건을 이게 수사한 게 이게 월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검찰이 명예훼손을 수사할 권한이 어딨냐. 이래가 탄핵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1억 6,500 책 두 권 값으로 1억 6,500을 줬잖아요. 또 이게 대선 직전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건 아마 선거나 돈을 주기 때문에 부패로 봐가지고 강백신 검사가 명예훼손까지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씨가. 이거는 이게 진짜 관할이 되는데 근데 그때도 민주당은 뭐라 했냐면 명예훼손 왜 사건 수사하느냐. 지금 왜 탄핵을 그럼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이 관련 사건이라는 걸 이렇게 확대하면 그럼 이게 그것도 관련 사건이잖아요. 제 말은 강백신 검사 수사한 것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대등하지만 관련 사건한 걸 직권남용하고 관련 사건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직권남용은 가벼운 죄예요. 꼬리라면 꼬리. 꼬리를 가지고 몸통까지 관련 사건이니까 내란까지 다 수사하면 그럼 공적 수사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일하면 관련 사건이지. 따라서 이게 관련 사건 해석도 최소한으로 이게 범위를 정해야지 무조건 이게 꼬리 가지고 몸통을 흔들려는 거죠. 이거는 무리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게 다른 케이스라도 민주당이 다른 주장 보더라도 이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공조본이 이미 구성된 상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함께 지금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사권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조사에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불응으로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당하고 또 발부까지 돼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되었던 공수처가 되었던 관련 범죄로서의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석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공수처가 공조본에 소속이 돼서 공조본으로 함께 경찰과 수사하고 있다라면 저는 생각해 본다면 경찰의 직접 수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공수처가 대통령을 지금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통령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이 내란 같은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 2차 소환을 통보했는데 만약 또 불응하면 체포를 검토하겠다. 가능합니까? 아마 근데 뭐 체포 영장은 이게 뭐 신청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체포 영장 정도는 이게 집행하기 힘들 겁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 이게 체포 영장 이거 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회 돈봉투 받은 의원들도 7번 소환한 사람들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째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잠깐 데려가는 거예요. 네. 데려가서 조사받아라 이 정도 48시간 의미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구속영장을 발부해가기 사전 구속영장이 들고 온다면 좀 이게 그거는 따라야 될 거예요. 대통령실도. 근데 저는 그렇게 발부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사전 구속영장이.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요. 네. 특정인 4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용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청장 계속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부 이게 사유가요. 영장 발부하려면 이게 중대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전부 증거인멸 정도만 써놨고요. 네. 이게 내란죄가 중대하게 어떤 소명이 된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게 파괴본부를 언론 보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담당 판사도 내란이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증거인멸 우리가 있으니까 영장 계속 발부해 줘. 근데 앞부분에 내란죄가 관할이 검찰이 수사권에 있고 이게 소명이 된다. 이런 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장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없어요. 저도 그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영장 담당 판사가 자세하게는 안 적어도 네. 최소한 이게 검찰이 내란의 관할 수사권에 있고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고 이래 대해 소명되니까 발부합니다. 최소한 이게 한 200~300자는 적어주잖아요. 그게 없어요. 정말 이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될 아마 판사도 관할이 애매하고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영장을 발부해주면서 그 소명이 돼서 앞부분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체포라는 것은 긴급 체포보다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사유가 그럴 만한 사유는 있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정말 영장 없이 하는 것이 긴급 체포인데요.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할 만한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긴급 체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경호처와 어쩌면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될 만큼 조금은 또 충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공수처로서도 그리고 공조본으로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하고 있고 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요건 자체가 피해자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가 결국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영장을 발부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호처에서도 함부로 관련된 물리적 충돌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인 것인데 만약에 경호처가 이것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또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이 처벌을 무릅쓰고까지 경호처에서 물리적으로 방어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따라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거부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양국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많이 아쉬운 국면입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는 더더욱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6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는 야당도 아쉽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또 고발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 입법권을 좀 어쩌면 침탈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격앙된 분위기가 읽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내란 특검법이나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탄핵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이 양국관리법 등 6개는 어느 정도 예상은 또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할 걸로 봐요. 둘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에요. 똑같은 거 이렇게 스토커도 유분수지 똑같은 법을 왜 자꾸 만드느냐고요. 피곤하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법을 이렇게 계속 만드니까 계속 일관성 있게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부권 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요. 그때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위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에 이때까지 다 동의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니까. 근데 갑자기 권한대행 되니까 이게 바뀔 이유가 있나요? 뭐가 바뀌었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권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의 이름부터가 내란 특검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그때 계엄 선포할 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들 다 수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수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다 거부권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당이 잘 꺼내는 거 있잖아요. 탄핵 이런데 이 탄핵 요건도 안 맞는 걸 탄핵하면 이것도 저는 내란 될 수 있어요.
왜 탄핵 요건이 안 맞는 걸 탄핵과 국가기관 마비시키면 계엄 요건 안 맞는 거 마비시키면 똑같다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탄핵하려면요. 네. 지금 2016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3분의 2가 돼야 된다. 200명이 넘어야 된다. 예. 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또 이게 그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또 이게 배신자, 이탈자 8명 이상 또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을 2번 탄핵하잖아요. 역사상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럼 이게 국정이 마비되죠. 이것도 이게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은 누가 임명하죠?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계속하고 정지식이 나면 헌재 재판관 3명은 누가 임명하죠? 제 말은 이게 민주당 건마주지 못합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 그냥 마음 편하게 다 거부권 행사하면 돼요. 민주당 탄핵 협박하는데 이 협박 정치 못합니다. 저는 이게 절대 못한다. 3분의 2 탄핵은 다시 이래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 특검법에서 어쩌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도 했고 지금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서 변호사님은 본인도 수사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오히려 권한대행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으므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란 특검법과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 이거 헌법상으로 봤을 때도 이해 충돌에 해당해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스스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논쟁에 붙여질 마당인데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의 이 거부권의 행사가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당연히 이해충돌 범위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관련된 특검법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거부권이 행사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절차를 당연히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탄핵을 고려해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명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3분의 2니까 200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고 그냥 국무총리였을 때는 과반이니까 151석이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해서 봐야 될 것인지 총리에 준해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학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출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과반 의석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또 국민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나면서 탄핵 많이 했는데 그거 좀 철회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법안을 제안을 했어요. 즉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이 탄핵안 발의와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법안인데 네. 민주당이 워낙 말이 안 되는 더 황당한 법안을 많이 내놔니까 이게 그냥 웃자고 뭐 주장했겠죠.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는 있죠. 우리가 권한남용처럼. 근데 그걸 처벌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민주당이 그 안을 봤더니요. 네. 이런 게 있어. 내란죄는 사면을 못하게 하자. 아니 내란도 범죄면 대통령이 사면권은 고유권한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또 근데 그 이해식 의원 철회를 했지만 지금 180일 심리잖아. 이걸 이게 120일로 뭐 당기자. 네. 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게 법안도 있고요. 워낙에 황당무계한 법안을 민주당이 내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냥 웃자고 아마 제안한 게 아닌가 저 이래 보고요. 근데 의미 있는 건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만나서 그 탄핵을 철회를 하자. 네. 취소하자. 이거는 이게 가능한지 헌법학자들이 이거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탄핵이라는 게 그 형사재판의 공소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 보면 공소 취소가 있어요. 네. 1심까지 돼요. 근데 2심은 안 돼요. 근데 탄핵은 단심이잖아. 따라서 이게 공소 취소가 되나 안 되나 이게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 교수는 된다 봐요. 취소하는 게 된다 봐요. 네. 따라서 이게 근데 단 조건이 같은 요건을 국회에서 과반 찬성하면 취소하거나 대통령은 200석 넘으면 취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 심리 때문에 다른 거는 심리 못 하잖아요. 이창수 검사장 어제 2분 40초 만에 끝나버려서 대리인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감사원장도 이제 시급한데 심리를 못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민주당이 대성적으로 좀 국회 의결해서 과반으로 이게 좀 취하십시오. 민주당 14건의 탄핵 다 이게 좀 대통령급을 심리하고 나머지는 이게 취하해달라 이 요구입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예. 탄핵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 부분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일단 권성도 원내대표가 뭐 헌재에서 기각되면 뭐 발의와 표결했던 의원들을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리적으로는 솔직히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죠. 이걸 그럼 뒤집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당시에 이 헌법 관련된 탄핵소추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처벌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권성도 원내대표는 아마 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텐데 그럼 권성도 원내대표도 탄핵이 인용되면 처벌되는 건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 따지면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도 처벌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전혀 법리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일 뿐인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이런 정치 공세를 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건 국민들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아까 뭐 취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고 위법한 것이었고 그리고 내란 혐의를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을 소추를 취하한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민심이나 눈높이에 봐서도 전혀 뭐 예상되거나 뭐 눈높이에 전혀 맞지도 않고요. 납득이 불가능한 이야기고 전혀 고려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탄핵소추안 취하 부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감사원장이나 앞서서 있었던 1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좀 취하해서 정치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로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뭐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또 국회의 책무상 헌법기관에 대해서 또 수호할 의무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탄핵 말고는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뭐 탄핵 절차를 취하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탄핵을 네. 했으면 인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으면 유죄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노느냐 말이에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재판하는데 변호인도 선임 안 했더라고 하지. 네. 나라 예산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정청래 위원장도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탄핵을 했으면 끝까지 탄핵이 되도록 노력하든지 제 말에 시간만 끌어가 마비만 시키려고 하니 취하라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에서 당연히 철저하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도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검사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로 또 기일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충실한 절차에 또 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여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좀 빨리 인선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가도 이 부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일단 이제 뭐 인물난이 좀 있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인물난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갈지 인용돼서 아니면 이게 또 그냥 탄핵이 기각되면 정상적인 대선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좀 달라져요. 당내 화합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이게 그 대선 조기 대선 가면 또 이게 킹메이커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국민의 인지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여러 이제 경우의 수가 있고 인물난도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이제 그 원내 중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외 한동훈 대표의 그 한계가 드러났잖아, 의총이나. 원내 중진 중에서 이제 그 좀 조기 대선이나 인지도를 생각하면 나경원 의원이 좀 높고요. 네. 그다음에 그 화합이나 이걸 보면 권영세 의원 이런 분이 좀
적임자로 저는 보여요. 따라서 이제 뭐 김기현 대표도 거론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물러났잖아요. 또 하기는 그렇고 권성동 위원장이 원톱으로 겸직도 있는데 네. 근데 그래 되면 이게 스피커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전쟁 상태인데 스피커가 당대표도 하나, 비대위원장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있고 투 스피커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따로 아마 뽑는 게 좋을 거고 제 생각은 이제 그 나경원, 권영세 의원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판단을 해서 위원장을 모시고 예.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좀 참신하게 외부에서 젊은 인재들을 많이 수혈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파 초선 도봉에 이 김재섭 의원이 좀 부상을 하던데 그분은 조금 어렵습니까? 또 비대위원 정도로는 고민해 볼 수 있죠. 위원장은 리더십에게 이 어려운 탄핵 국면을 어떻게 탄핵에 찬성한 분이 공개 찬성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잖아. 그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네. 현실 가능성은 저는 없다 보고 뭐 개파인데 그 통합 차원의 비대위원 한 자리는 모르겠는데 위원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민주당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앞서 이제 인물란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윤계 의원들 또 친윤계 중진들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는 인물란도 함께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비대위원장 체제를 빨리 꾸려서 당을 수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텐데 이렇게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에도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으로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선임 자체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끌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 당 내에서 아직도 주도권 다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결국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따가운 시선 앞에서 과연 당이 어떻게 거듭나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개파 갈등이라든지 뭐 개파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순위로 고려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비대위가 띄워지고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면 그러면 지금 주도권 다툼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사임하고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아마 친윤이 주류를 이루면서 화합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아마 크게 막 주도권 다툼처럼 싸우고 개파 이런 거는 이게 좀 잦아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상법입니다. 이 상법의 개정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도 맡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법 개정. 네, 이 부분은 계속된 이재명 대표의 어쩌면 민생 경제 행보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속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관련된 부분, 특히 지금 현재 정부가 제대로 민생을 못 챙기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유능한 야당으로서 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생과 관련된 메시지는 추가적으로도 계속 나오는 중이었고 관련된 행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사실상 뭐 대선 주자로서의 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일각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저런 간담회에서 뭐 사회를 보는 것으로 대선 주자 이미지를 굳히기 위함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는 확고하죠. 이것은 이미 확고한 이미지인 것이고 그것보다는 지금 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에 민생과 경제가 정말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유능하게 챙기고 가겠다.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선점하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생 경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기업한테 부담을 주는 법이에요. 뭐냐면 이제 이번에 금투세를 폐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혁이 후퇴된 거 아니냐. 비난을 이게 좀 희석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을 해보자. 근데 상법에 지금 이사들이 지금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 배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일반 소액주주까지 다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충실 의무, 성실 의무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사들이 의결을 했는데 소액 개미들이 피해를 보면 소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기업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요, 소송들이 엄청나게 남발할 거예요. 물론 개미 투자자는 좀 좋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게 뭐 민생과 이런 관계가 오히려 기업한테 큰 부담을 주고 이번에 국회 정원감정법도 기업인들 막 소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저는 지지층 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이런 게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이 개정 토론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이미지에 정말 부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상황과 정확하게 저는 뭐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조차도 지금 선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토론회를 열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있는 야당의 모습은 저는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